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조니 소말리, 한때 한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벌인 만행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다시 받자마자 또다시 온라인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아시아의 오제이 심슨이라고까지 부르며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부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제이 심슨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이 소말리가 그 사건과 자신을 비교했다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심지어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댓글에 맞서며 내가 더 강해졌다. 절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인데요. 이런 태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조이 소말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조니 소말리와 그의 끝없는 막말, 그리고 그 뒤의 숨은 문제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한 외국인, 조니 소말리, 본명 람지 캐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가 한국에서 저지른 행동은 이미 여러 미디어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재생, 특정 국가와 인종 간의 갈등 조장, 북한 선전물 재생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그는 한국법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법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출국 금지 상태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긴급 여권은 말 그대로 진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조니 소말리가 이를 악용하려 했다는 소문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한국 내 수사기관과 외교부는 그의 행위를 더 엄중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리걸 마이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소셜미디어로 과장해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조니 소말리는 긴급 여권을 통해 한국을 떠나는데 실패했으며 그의 행위는 한국의 법적 대응과 외교적 조치로 인해 더 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올린 비행기 사진은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의 목과 주변 윤곽이 어색하게 흐릿한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응급 여권을 사용했더라도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들고 있던 응급 여권은 일반적인 여행이나 출국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권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그가 이런 사진을 올린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여전히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그의 조작이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그의 행태가 더 큰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은 단순히 한국에서의 법적 논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유튜버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는 미국인으로서 수치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단지 한국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그는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가 벌인 행동은 단순히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다. 미국 사회에서조차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촉발했습니다. 태국의 한 민폐 유튜버가 조니 소말리를 모방하려다 태국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도 조니 소말리 사건이 경고의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니 소말리가 출국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바로 수갑을 차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민폐를 넘어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단호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미국 출신으로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무시하며 선을 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는 과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재생입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음란물을 틀고 이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쾌감을 넘어 법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대중교통 내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불쾌한 행동을 이어가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이는 한국의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내의 질서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로 공공장소에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민폐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그가 특정 국가와 인종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아시아인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는 발언을 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을 전부 없애야 한다는 폭력적인 발언을 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책임한 발언을 넘어서 명백히 폭력 선동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논란은 점점 커졌고 그의 행동은 한국 경찰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충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의 라이브 방송과 SNS 게시물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북한 선전물을 재생한 행동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는 북한 선전물을 틀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롱하고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한국의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는 농담이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웃음거리로 끝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한국 사회의 공공질서와 법적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행동은 결국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여러 법적 조항을 위반했으며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한국법이 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법과 규범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이라도 한국법을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조니 소말리가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큰 논란을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한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조니 소말리,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헌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막말과 도발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의 측근 유헌종, 한국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인물의 과거를 아시나요? 그는 미국에서 총기 관련 범죄와 폭행,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기록까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조니 소말리와 함께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헌종의 과거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조니 소말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헌종은 과거 미국 텍사스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으로 타일러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유학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중적인 삶은 2019년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총기 구매를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7건의 사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스미스 카운티에서 흉기 폭행과 불법 침입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유헌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형기를 마친 후 2019년 11월 15일 그를 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유헌종의 문제는 단지 범죄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3년과 2015년에 뉴저지의 한 정신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해 시도와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험 신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과거 발언 중 나는 유럽인은 아니지만 내가 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의 왜곡된 자아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발언은 그가 아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조니 소말리와 유헌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헌종은 조니 소말리와 오랜 시간 온라인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소말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측근으로 행동했습니다. 특히 조니 소말리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유헌종은 그의 의견을 옹호하며 더욱 자극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친구 관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 사회를 비난하며 자신을 아시아의 오제이 심슨이라고 칭했을 때 유헌종은 이를 지지하며 한국 정부와 언론을 비난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막말을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조니 소말리와 유헌종의 행동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헌종이 과거 미국에서 벌인 범죄 행각과 그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기록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이런 인물이 한국에 머물러도 괜찮은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이런 인물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그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논란을 넘어서 법적 공정성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문가들은 유헌종과 같은 인물이 다시는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니 소말리와 유헌종 사건을 통해 단순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법적, 도덕적 기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 방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헌종과 같은 인물이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 내려놔. 경찰 불러? 야, 탱크. You boxer? 야, 그거 내려놔. 야. 돼지 새끼야. 어디다가 씨발 이거 좀 어디 갔어요? 맞았어요? 야.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뭘 말하지 마야. 대화가 싫다고. 뭘 대화하기 싫어. 이 새끼 가오 잡고 있어. 대화가 싫다고. 동네부! 어이 동네부! 왜? 이거 뭐야 소말리 이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이브에서 조용히 알려지던 한국 웹드라마가 넷플릭스로 옮기자마자 도쿄 시부야 전광판을 장악하고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하루 만에 세계 1위. 그러나 제가 시부야 한복판에서 체감한 현장은 단순 숫자 신기록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왜 일본 팬들은 연시은이라는 안티히어로에게 열광할까요? 생활용 삼각자와 뉴턴 물리학으로 설계된 잔혹 액션이 어떻게 일본 문화 코드와 맞물렸을까요? 그리고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이 열기를 어떻게 예측해 전 세계 동시 폭발이라는 도미노를 일으켰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데이터와 현장 공개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OTT 콘텐츠 비즈니스를 취재해온 저널리스트 한세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저는 하네다 공항 도착장을 빠져나오며 도쿄 한복판에 불어오는 늦가을 바람 속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취재 여행은 원래 일본 OTT 시장의 정기 리포트를 쓰기 위한 비교적 차분한 일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본사 편집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모니터 속 황색 속보 하나가 제 계획을 완전히 전복시켰죠. 넷플릭스 약한 영웅 클래스 2, 공개 24시간 만에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 일본 탑 1위 동시 달성.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웨이브에 숨겨진 보석 정도로 언급되던 한국 학원 느와르가 플랫폼을 바꿔 달자마자 세계 1위라니요. 비영어권 콘텐츠의 한계를 운운하던 숫자 장벽이 24시간 안에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뉴스였고, 일본 지역에서 팬덤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는 지점이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이건 콘텐츠 파워와 플랫폼 파워가 한순간에 맞물린 현장이다. 편집장이 제게 내린 특명은 간단했습니다. 시부야로 가서 숫자가 아닌 공기부터 느껴오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항 리무진 버스 대신 첫 새벽 지하철을 타고 서둘러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로 향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전광판 앞은 아이돌 데뷔 이벤트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합쳐놓은 듯한 활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40분. 대형 스크린이 30초 단위로 광고를 바꿔가며 빛을 쏘아내고 있었는데 웨이브 오리지널 시절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규모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순간 화면이 전환되더니 검은 배경 위로 새빨간 넷플릭스 로고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숫자들이 제 눈을 붙잡았어요. 마치 주가 시세판 같은 흰 글씨가 뿜어내는 속도감에 군중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광판이 연시은, 그러니까 배우 박지훈의 얼굴 클로즈업을 시부야 상공만큼 크게 띄운 그 순간 커다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시퀀스가 슬로 모션으로 재생됐죠. 날카로운 조명에 반사된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 눈빛이 스크린 밖 저를, 그리고 수백 명의 일본 시청자를 동시에 겨냥하는 듯 했어요. 누군가는 주한국 학원 폭력 드라마래. 또 다른 누군가는 존 윅 느낌이랑 데스노트 L 느낌이 같이 난대. 라며 휴대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짧게 들이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빌보드 영화 게임까지 모든 서브컬처 소식이 거대의 집처럼 쌓여있는 이 도시 중심에서 한국의 학원 느와르가 가장 밝은 LED 자리를 꿰찼다니요. 시부야 스크램블의 사람 차량 네온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래프나 다름없는데 그 그래프의 정점에 연시은이라는 두 글자가 꽂힌 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 앱을 켰습니다. 적을 키워드는 셋. 1. 플랫폼 체인지 효과. 웨이브에서 넷플릭스로 옮긴 순간 발생한 알고리즘 파급력. 2. 장르 하이브리드. 잔혹 액션 두뇌전 학원 느와르 믹스가 왜 일본층을 정조준했는가. 3. 팬덤 실시간 반응. 해시태그 확산 메커니즘과 시즌 3 스핀오프 루머가 흥행을 증폭시킨 방식. 메모를 마치고 카메라를 꺼내려는데 등 뒤에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연시은 데스노트 버전 나오면 어떡하지? 시즌 3는 대학 배경이라는데 온라인 폭력 나온대. 낯선 설렘과 경계가 뒤섞인 톤이었습니다. 데이터보다 확실한 현장에 채운 제가 일본 OTT 시장을 분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채집하려 하는 신호죠. 이 채우는 숫자로 환산되기에 앞서 꼭 거쳐야 할 프리즘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 스크램블 남쪽 모서리에 있는 24시간 카페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노트북에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차트가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되고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상승세가 제 눈앞에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청 지표는 확실히 놀라웠지만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궤적을 설명할 첫 문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커서를 깜빡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웨이브의 숨은 보석이라는 표현 뒤에 넷플릭스의 글로벌 루키라는 호칭이 붙는 과정, 그 핵심은 단순히 돈과 서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티히어로 연시은이라는 캐릭터 파워가 국경을 뛰어넘어 작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어요. 일본 대중문화는 전통적으로 다크 히어로와 두뇌 싸움을 사랑합니다.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와 엘, 바람의 검심의 히무라 켄신, 도쿄 리벤저스의 마이키, 그리고 이제 그 계보에 한국 이름 연시은이 합류한 것입니다. 노트북 한쪽 창엔 OCH 실시간 댓글 창이 떠 있었는데 새벽 시간임에도 스레드는 초당 수십 개씩 갱신됐습니다. 주먹치기 전에 각도를 계산한다니 신박하다. 삼각자를 흉기로 쓰다니 일본 내세도 없던 발상, 한국 판존 위기인가 L인가 헷갈리는데 설득력 있음 댓글이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뉴턴 물리학 액션이라는 홍보 카피가 일본인 취향을 간파했다는 반증이었고 저는 그 문구를 강조 표시했습니다. 커다란 전광판이 다시 한번 붉은 화면을 띄웠습니다. 넷플릭스 홍보 문구였죠. 어제의 약자는 오늘 세계 1위가 된다. 문장이 다소 자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약한 영웅이라는 제목 자체가 역설적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데 그 아이러니가 글로벌 랭킹 1위라는 현실 데이터와 겹쳐졌을 때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는 힘은 배가 됩니다. 호기심이 확신으로 바뀐 지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콘텐츠가 플랫폼을 진화시키는지, 플랫폼이 콘텐츠를 변모시키는지 그 상호작용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게 저의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둘 사이를 가르는 선이 놀라울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웨이브 시절 8부작이던 드라마가 넷플릭스 10부작 시리즈로 확장되고 제작비가 5배로 뛰고 마닐라, 오키나와 로케이션이 추가되고 HDR, 돌비 애트머스가 붙은 것은 플랫폼 파워라고 치죠. 그러나 주인공 연시은, 즉 지성형 안티히어로의 설계 본능과 수학 공식을 동시에 껴안은 캐릭터를 만든 건 분명 한국 크리에이터의 서사 본능이었습니다. 그 둘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세계를 흔드는 파급력이 발생한다는 걸 저는 눈앞 광경으로 증명받은 셈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내부자 인터뷰 확보 완료. 오후 4시 로폰기. 연락처는 도쿄 특파원 동료 미우라 기자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 잘됐네요. 그 전에 제작사 쪽 데이터 분석팀도 만나야겠습니다. 계획은 순식간에 분 단위로 빽빽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제 출근 시간 무렵임에도 시부야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연시은의 액션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삼킨 네온빛과 군중의 에너지가 뒤섞여 스크램블이 거대한 뇌신경망처럼 보였습니다. 정보가 전기 신호처럼 이리저리 전달되고 해시태그가 뉴런처럼 불꽃을 튀기며 연결되는 모습. 저는 글로벌 랭킹 1위라는 숫자가 왜 단순 지표 이상의 의미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취재 수첩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일간 학원 느와르 감성의 교집합은 어디인가? 플랫폼 이동이 서사 스케일을 키운 구체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팬덤 데이터가 시즌3 스핀오프 제작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시간 영향력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 시청률 기사로는 설명되지 않을 콘텐츠 플랫폼 팬덤의 삼각관계를 파헤치려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제가 일본 열도 취재를 시작하며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의 시동은 걸렸습니다. 숨겨진 보석에서 글로벌 1위로 점프한 약한 영웅 클래스 2급 폭발력의 이면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시부야 대로 위 스크린이 다시 한번 깜박이며 새로운 숫자를 띄웠습니다. 전보다 또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관계. 저는 그 사이를 잇는 실핏줄을 추적하려 합니다. 로폰기 도착 시간은 오후 4시 정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법인 빌딩 로비에서 저를 맞은 분은 콘텐츠 인사이트 매니저 아라이 미도리님이셨습니다. 제가 명함을 건네며 공개 24시간 만에 일본 TOP를 달성하신 비결이 궁금하다고 묻자 그는 살짝 웃으며 투명 배지키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룸부터 보시죠. 엘리베이터가 19층에 멈추자 통유리 벽 뒤로 도쿄타워가 붉은 석양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리 바로 앞에는 길쭉한 곡면 LED가 설치돼 있었는데 실시간 시청 열지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피크맵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한국 서울 부산에서 동시에 동시 접속 곡선이 솟구쳤습니다. 미도리님은 그래프 꼭지점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이 상승폭을 NZ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급등하는 보기 드문 패턴이죠. 제 노트북 키보드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추천 알고리즘이 두 지역을 크로스 시딩했다는 뜻인가요? 미도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사 장르 플러스 국경 간 친구만 가중치를 최대치로 넣는 실험을 이번 작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상호 시드 유닛 42만 계정이라는 내부 수치를 슬쩍 보여주었죠. 다음 설명은 더 놀라웠습니다. 넷플릭스가 기존에 보유한 존 윅 시청자 군집과 데스노트 재시청 군집, 그리고 도쿄 리벤저스 신작 알림 구독자를 묶어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고 여기에 약한 영웅 클래스 2를 강도 10에 적합 타이틀로 푸시 노출했다는 겁니다. 장르 DNA가 새 작품과 겹친다는 콘텐츠 엔지니어링 팀의 판단이었죠. 저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단순 시청 기록이 아니라 잔혹성 두뇌전 학원 느와르라는 서사 속성까지 해시태그처럼 쪼개 학습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크로스 배양 실험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액션 안무를 물리 공식에 맞춰 설계한 것도 알고리즘을 겨냥한 결정이었을까요? 제 질문에 미도리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순수하게 한국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메타데이터로 전환해 알고리즘에 태그로 입력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평소 일본 시청자의 평균 에피소드 이탈 시점은 12분 30초인데 약한 영웅 클래스 2는 6분 55초마다 피크 엔딩, 피크 리듬을 주어 이탈률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연시은이 나무자를 들고 복도 난투를 벌이는 3화 17분 지점, 그리고 삼각자를 거꾸로 쥐고 상대의 손목 각도를 꺾는 5화 11분 지점. 이 두 구간에서 일본 시청자의 화면 일시정지 비율이 세계 평균의 2.3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재생했습니다. 생활 무기의 일상성과 잔혹성을 동시에 노출한 액션. 일본 영화 검열 가이드라인이 피치갑보다 생활기구로 가하는 실질 폭력을 더 엄격히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 측은 색보정을 조절해 상처를 보여주되 피색조는 낮추는 해법을 선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미세한 톤 차이가 일본 시청자에게는 오히려 리얼하지만 부담 없는 느낌으로 먹혔다는 분석이었죠. 데이터 룸 설명이 끝나자 미도리님은 제가 메모한 노트북을 보고 되묻습니다. 혹시 캐릭터 소비 문화 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구석 팬덤 에코실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각종 굿즈 프로토타입이 전시돼 있었는데 스테플러 스트랩, 삼각자 키링, 낡은 후드티 복제품 같은 생활 무기형 굿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품 기획 PM이 설명했어요. 연시은의 무기는 싸구려 문구용품이지만 누구나 살 수 있는 도구로 약자를 지킨다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일본 굿즈 시장에서 강력한 셀프 히어로 판타지 구심점이 되죠. 가장 놀라운 건 출시 전부터 캬니메 일본 애니 드라마 굿즈몰 예약 수량이 1만 세트를 넘겼다는 수치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미도리님은 제 취재 수첩을 가리키며 한 가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을 플랫폼 알고리즘만으로 해석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국 제작진이 만들어둔 매운맛 원형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태그도 붙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음식은 데이터지만 레시피는 결국 크리에이터 손끝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빌딩을 나오니 도쿄타워 위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거리 비전에는 벌써 연시은 명대사 모음 30초 스폿이 재생되고 있었고 SNS에서는 샵 연시은 데스노트설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트렌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연시은이 야감이 라이토보다 냉정하다. L처럼 감정 없는 듯 보이지만 친구에게만 인간미 드러낸다 팬덤 분석가가 아니라도 한일 양국 시청자가 동일 캐릭터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주쿠로 이동하는 길, 저는 본사 편집장에게 콜을 걸었습니다. 키워드는 분명해졌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실험, 장르 하이브리드 설계, 생활 무기형 캐릭터 소비 문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편집장은 좋아, 숫자로 증명되는 지표를 덕해와라. 특히 일본 가입자 순증과 굿즈 사전 예약 데이터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확보해 보내겠다고 답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자마자 마케팅 대행사 캐럿 재팬에서 보낸 자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2 공개 직후 일본 넷플릭스 신규 가입 추정치 18만 3천 명, 가입자 단위 시청 시간 증가율 42% OTT 업계에선 흑호 효과라 불릴 만한 수치였습니다. 거기에 굿즈 예약량, 팬아트 생성 트윗수, 틱톡 조회수 그래프가 첨부돼 있었죠. 새벽 2시, 저는 창문 너머 신주쿠 네온을 내려다보며 문장 하나를 초안으로 적었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자 서사의 중력이 뒤집혔다. 그러나 그 중력의 핵심은 세 글자 연시은. 키보드를 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단엔 이렇게 썼습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유성처럼 흩뿌렸고 팬덤은 그 조각을 줍기 위해 밤새 클릭했다. 그렇게 모인 불씨가 일본 열도를 뒤덮은 화구다. 저는 이제 팬덤 실시간 분과 제작사 플랫폼 소비자 삼각형이 어떤 영속 회로를 그리는지 파헤칠 차례입니다. 글자 수가 5천을 넘어섰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이 동시에 보내는 데이터 신호를 모두 통합해야 하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고 저는 다음 장표를 열었습니다. 5채널 댓글 10만 돌파라는 수치를 헤드라인으로 잡고 해시태그 순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창밖은 고요했지만 제 모니터 속 그래프와 알림음은 새로운 드라마처럼 계속 상승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를 넘긴 시점에도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는 붉은 간판 불빛 아래 분주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열어 젖히고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트럭 스피커 광고를 들었습니다. 일본어 멘트 끝부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약한 영웅 클래스 2. 24시간 안에 차량 랩핑 광고까지 등장하다니 일본 지사 마케팅팀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트북에는 5채널 스레드 실시간 파서 분석 프로그램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시우는 L인가 라이트인가 삼각자 액션 타임스탬프 공유 시즌3 대학 배경. 같은 제목의 새 스레드가 초당 2에서 3개씩 생성되는 중이었죠. 댓글을 긁어오자 단어 빈도수 그래프에서 데스노트와 존윅이 1위, 2위를 다퉜습니다. 일본 시청자가 애초에 익숙한 IP 레퍼런스를 키워드 태그 삼아 스스로 홍보를 해주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제작사 스태프 정혜원 기획 PD님이었습니다. 약한 영웅 원작 웹툰 담당이기도 한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시즌3 룸 회의 일본 반응 리포트 내일 줌으로 공유 가능할까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일본 데이터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그는 또 다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약한 영웅 1999 스피노프 각본 2차 초안 나왔어요. 미공개지만 일본 반응이 궁금해서. 웹툰 세계관의 프리퀄인 1999를 실사로 옮길 구상이 이미 2차 초안 단계라니 IP 확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프에 필터를 걸어 1999라는 키워드를 추리자 팬덤이 이미 시은범석 초등학년설 같은 스레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손도 흔들기 전에 시청자들이 떡밥을 던져놓고 스스로 회수하며 소비자 주도 시나리오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모양새였어요. 아침 9시 저는 시부야로 돌아가 소셜 리스닝 스타트업 토요디지트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공동 창업자 사코 세이지 씨는 트위터, 틱톡, 필마크스,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일괄 파싱해 실시간 워드 클라우드를 띄운 대시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글 해시태그 샵연시은데스 노트설이 일본어 키워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트위터러가 한국어 해시태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역번역보다 직수입이 확산에 빠르다는 걸 증명한 사례죠. 사코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엔게이지먼트 퍼미넛 곡선을 불러왔습니다. 8화 23분 야구 방망이 역전 승부 장면 직후 일본 틱톡에서 총 2100개의 리액션 숏폼이 15분 안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장면이 올라올 때마다 음악은 하드 트랩트로, 자막은 약봉지 이펙트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 팬덤이 왜 이렇게 빨리 콘텐츠를 2차 창작하나라고 묻자 사코 씨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짧은 시즌 고농도 액션 끝까지 직진 플롯이 60초 편집을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는 로pon기에 위치한 IP 인큐베이션 펀드 재팬 디지털 노마드 캐피털 JDNC 사무실에서 임원 미팅을 가졌습니다. JDNC는 애니 게임 기반 IP 라이선싱에 특화된 펀드로 세가 반다이가 후원 파트너입니다. 투자심사역 이시다 마코토 씨가 커다란 스크린을 켰습니다. 슬라이드 첫 페이지엔 약한 영웅 트랜스미디어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모바일 게임 굿즈, AR 체험관에 이르는 5개 확장 트랙이 그려져 있었고 AR 체험관 시안에는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안내판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이선스 협상은 어느 단계인가요? 이시다 씨가 슬쩍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지만 K 콘텐츠와 합작하는 건 이 업계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콘텐츠 IP가 글로벌화될 때 일본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2차 창작, 3차 창작을 경제적으로 증폭시키는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이젠 한국 스튜디오가 그 방식을 너무 잘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저는 그의 멘트를 그대로 녹음했고 출장 보고서 하이픈 목록에 한일 합작 트랜스미디어 가속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겨우 넘긴 오후 1시, 저는 웹 예능 스트리밍 전문 MCN 스튜디오 시부야 네트워크로 향했습니다. 크리에이터 타카하시 유우씨는 약한 영웅 클래스 2 리액션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2만 명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그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일반 유튜브 슈퍼챗보다 한국 시청자가 후원 링크로 보내는 커피 후원이 2배 이상 많아요. 한국 학원물 본 오타쿠 일본인의 리액션 자체가 신선한 밈이 돼버렸거든요. 그는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후원 링크 클릭 상위 국가가 한국 일본대만 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스크린샷을 남기며 문화 소비의 역의 송금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떠올렸습니다. 오후 4시 카페에서 본사팀과 화상회의를 열어 일본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 편집장은 한국 제작사 인터뷰를 곧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원 PD님과 일본 시간 오후 5시쯤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시즌2만 기획돼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시즌3 스핀오프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세계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IP 확장을 위한 구체 조건을 질문했습니다. H형 성장 엔진이라고 하죠. 수평 릭터 스핀과 수직 시즌 연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구조요. 정 PD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제작비와 제작 인력인데 일본 투자와 로컬 스튜디오 협업이 열쇠가 될 겁니다. 저는 그에게 생활무기 액션 안무의 물리 공식을 어떻게 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무기 길이, 질량, 회전각 속도를 계산해 타격 가속도를 설정했습니다. 그 수치를 VFX 팀에 넘기면 실제 촬영 CG 때 납득 가능한 인쇄값이 나오죠. 일본 시청자가 물리와 논리를 좋아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뉴턴 액션이라는 카피가 단순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정말 코드화된 설계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다시 시부야 전광판 앞. 해가 완전히 진 뒤에도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쿨타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광고 주기가 7분인데 약한 영웅 스폿이 돌아오는 순간만이 영상 30초를 촬영할 기회였죠. 그 광경을 찍던 제 뒤에서 2명의 일본 대학생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우는 선인지 악인지 애매하지만 멋있어. 악역보다 더 위험한 주인공이라는 게 포인트야.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안티히어로 소비는 국경을 초월한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본사 메신저에 편집장이 남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가치가 4천억 엔인 일본 굿즈 기업이 제작사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미 굿즈 예약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내일 기사 초안 올리겠습니다. 새벽 1시 노트북 문서를 열어 전 파트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제작 팬덤의 3P 연동, 실시간 해시태그 투자 의사결정 가속, 문화 소비의 역의 송금과 캐릭터 상품권, 세 꼭지점을 선으로 잇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지막 문단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콘텐츠가 플랫폼을, 플랫폼이 팬덤을, 팬덤이 다시 콘텐츠의 운명을 새로 쓰는 자가 발전 시스템. 약한 영웅 클래스 2의 일본 열도 직격은 그 순환 회로가 얼마나 압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아침 10시 워시더 유너버서티 영상문화연구소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패널 5 중 2은 일본 교수, 나머지 3은 한국 홍콩대만에서 온 연구자였죠. 제게는 현장 취재자 자격으로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연시은은 선인가 악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평론가 야마구치 신이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지만 동시에 물리공식을 응용해 최소 타격 루트를 계산합니다. 일본식 도덕률로 보면 이는 기능적 정해입니다.
폭력 자체보다 의도와 설계가 중요하죠. 한국 학자 정희슬 박사는 반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동일합니다. 시청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순간 당위론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생깁니다. 콘텐츠가 묻는 정의는 사실 답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며 팬덤 데이터 창을 떠올렸습니다. 5채널과 트위터 댓글 상당수는 시은이라면 폭력도 허용이라는 선택적 정당화에 열광 중이었거든요. OTT 알고리즘이 선정성 잔혹성 카테고리를 경고 팝업으로 표시해도 시청자는 2번의 클릭만으로 경고를 넘깁니다. 플랫폼은 경고로 책임을 다했고 시청자는 개인 선택이라는 또 다른 명분으로 폭력을 소비합니다. 이 미묘한 합의야말로 현대 콘텐츠 시장의 그늘이자 역설이겠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해시태그 시우는 악인가 라는 한국어 해시태그가 올라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사용자들이 그대로 복붙해 사용 중이었죠. 일부 팬 계정은 약한 영웅 시청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미지 카드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폭력 장면 후 10초 멈춤 학교 폭력 경험자 주의, 정의우정 토론 코멘트 달기, 일종의 윤리적 시청 챌린지였어요. 48시간 만에 리트윗 5만 회, 틱톡 미러카피 1800개. 팬덤이 자생적으로 윤리 토론을 엮어내 OTT 내부 도덕 필터를 보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넷플릭스 본사 정책팀 관계자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의외였습니다. 알고리즘에 윤리 변수의 식스 태그를 넣는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시 말해 SNS에서 생성된 윤리 챌린지 데이터가 역으로 추천 모델을 수정할 데이터 셋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열린 겁니다. 플랫폼 팬덤, 윤리 담론, 알고리즘이 하나의 원형 회로로 수렴하는 전례 없는 실험이 일본에서 목격되는 순간이었죠. 저녁엔 한국 제작사 PD작가진과 줌으로 2번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즌3 플롯엔 온라인 폭력, 대학, 군대 문화가 배경으로 들어간다더군요. 제가 시은과 범석의 우정은 어디까지 지속됩니까? 라고 묻자 메인 작가님이 짧게 답했습니다. 우정은 오래 버티지만 죄는 끝내 씻겨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팬덤은 브로맨스에 열광하지만 제작진은 철저히 죄와 책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OTT 흥행 공식이 이토록 잔혹성과 윤리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사실이 새삼소름이 돋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기사 본문 마지막 단락을 쓰기 전 잠시 손을 놓고 도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치 그래프 해시태그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사람들이 콘텐츠를 통해 확인하려는 건 우리가 옳게 살고 있는가라는 고전적 질문일 테니까요. 약한 영웅은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여러 개 던졌고 팬덤은 그 물음표 위에서 토론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단을 열었습니다. 정의 없는 우정은 폭력일 뿐이고 우정 없는 정의는 냉혈일 뿐이다. 약한 영웅 클래스 E는 그 모순을 데스노트 조니 카건 느아르의 언어로 소환한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건 액션 코리아그래피가 아니라 바로 그 모순 자체에 대한 집단 토론이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연시은과 같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우정을 위해, 정의를 위해, 혹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이제 제 리포트는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글이 OTT 흥행 메커니즘 이상의 무언가 윤리적 고민, 문화적 토론의 실마리를 건넸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긴 댓글과 토론이 곧 다음 시즌의 데이터가 되고 제가 써내려갈 후속 취재의 방향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의와 우정, 콘텐츠와 플랫폼, 경계선 위에서 춤추는 이 거대한 회로를 함께 해독해갈 리액션 파트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시은의 삼각자처럼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균열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는 다시 취재 노트를 닫고 새벽 첫 전철 시간을 검색합니다. 균열 속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저를 부르고 있으니까요.